31페이지 정책 과정 들어갑니다. 정책 과정이 정책을 하는 과정이라는 뜻이죠. 쭉 이렇게 돼. 제일 처음에 하는 게 의제 설정이에요. 의제 설정이 끝나면 결정을 해요. 결정이 끝나면 집행을 하는 거고, 집행이 끝나면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의제 설정, 결정, 집행, 평가인데 여기 분석이 하나 더 있잖아요. 이 분석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결정을 지원하는 것을 분석이라 그래요. 예컨대 우리가 결정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 결정하는 사람을 결정자라 그러는 거죠. 그럼 분석을 하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분석가라 그래요. 분석가. 정책학에서는 이 사람들이 이제 분석가라 그러는데 조직론에서는 이 사람들을 참모라 그래요. 참모. 그러니까 대통령의 참모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게 이제 분석이거든요. 그래서 정책학은 이제 정책 중심으로 하는 거지 사람 중심으로 다루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걸 분석이라고 그러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분석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하거든요. 이제 우리가 정책 과정 의제 설정도 시작하는데 그 밑에 이제 의제 설정 과정이죠. 의제를 설정한다는 거예요. 봅시다. 여러분들은 일상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잖아요. 저도 문제가 있고 여러분들 각자에게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맞죠? 모든 사람에게는 문제가 있어요. 오케이. 뭐 몸이 아픈다는 문제도 있고, 오케이. 또는 뭐한다. 경제적인 것이 부족하다는 문제도 있고, 또는 뭐한다. 주택을 지금 구하지 못했다는 문제, 다양한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수없이 많은 문제 중에서 정부가 채택하는 문제는 극히 일부거든요. 극히 일부예요, 일부. 그래서 우리는 의제 설정, 그러니까 정책 과정의 첫 번째죠. 의제 설정 단계가 뭐냐면 첫 번째 사회 문제가 있어요. 그럼 뭘 사회 문제라고 그러겠어요? 그냥 이거 뭐 외울 필요 없어요. 우리가 지금 인문 과정이기 때문에 외우고 그러는 거 아니라 이해만 하면 돼요. 흡수하는 과정. 사회 문제는 특정한 한 사람이 고통받고 있으면 그건 사회 문제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럼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건 개인의 문제예요. 개인의 문제. 그러면 누가 고통을 받고 있어야지 사회 문제가 돼요. 불특정 다수. 오케이. 우리 사회에 불특정 다수가 고통을 받고 있으면 그걸 사회 문제라고 그래요. 그러면 수없이 많은 사회 문제가 있죠. 그 사회 문제 중에 이슈화가 됐다는 거예요. 이슈. 이슈가 됐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됐다는 거거든요. 오케이. 그럼 사회 문제가 있죠? 그 이슈화가 됐죠? 그럼 이걸 하는 거야. 체제의제, 공중의제가 동의어입니다. 그냥 우리는 일반적으로 공중의제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써요. 오케이. 공중의제인데 봅시다. 이거 봐봐. 집값 있잖아요. 지금 최근에 가장 우리나라에 뜨거운 것을 해봅시다. 집값이 막 오르죠. 그러면 우리 사회에서는요. 이걸 문제로 보는 세력도 있고 이게 문제로 보지 않는 세력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갭 투자를 많이 나 안 해. 그런 거 안 해. 예를 들면 내가 갭 투자를 해서 집이 세 채가 있어. 그럼 집값이 올라가는 것이 문제예요? 바람직한 거예요? 나의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거예요. 맞잖아요. 누구의 입장에서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사회 초년생 또는 뭐 한다? 열심히 일해서 저축을 해서 집을 장만해 보려는 사람들한테는 집값이 이렇게 뭐요? 연 단위로 이렇게 팍팍 뛰어버리면 이거 상당 문제로 느끼는 거죠. 또는 우리나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근로소득자거든요. 열심히 노동의 대가로서 급여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연봉 1억이 넘는 사람 그리 많지 않아요. 극히 일부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연봉 1억이라 그러면 누구든지 다 받는지 알아요. 왜 그럴까요? 언론에서 말하는 것은 최고 연봉을 받는 집단만 이야기하니까 연봉 1억을 받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도 못 받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최저임금제가 나온 거예요. 이 정도로 꼭 임금을 줘야 된다. 시간당. 오케이.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뭐 한다고 1년에 생활하고 오케이 2, 3천만 원 저축해서 꾸준히 가는데 저축에는 뭐냐고 집값이 더 올라버리는데 이런 것이 뭐냐면 근로의욕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것은 첫 번째 뭐냐 집을 장만하는 어떤 문제가 생기지만 더 본질적인 문제는 우리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근로를 하고 있는 사람, 노동을 하고 있는 사람, 근로소득자들이 근로의욕이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일하면 뭐예요? 나도 투기하면 되는데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사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집값이 올라가는 걸 문제로 보는 세력과 문제로 보지 않는 세력이 있죠. 그러면
이 집값이 올라가는 걸 문제라는 판단이 돼야지 정부가 개입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로 보는 세력과 문제로 보지 않는 세력이 뭐예요? 뭐라는 거예요? 투쟁을 하는 거예요. 투쟁. 우리가 투쟁이라 그러면 뭐 극단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 투쟁이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투쟁은 항상 민주주의 국가에서 삶의 연속이에요. 가정에서도 투쟁의 연속이에요. 그 투쟁을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그 투쟁이 폭력으로 바뀌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폭력 행위라 그러죠. 투쟁이잖아요. 부부지간에도 삶의 투쟁이에요. 그 투쟁을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타협과 조정을 해가는 거예요. 집단과 집단도 투쟁이에요. 그걸 민주적인 과정을 통해서 타협과 조정을 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력과 이 세력이 잘 봐요. 투쟁을 하죠. 타협과 조정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합의한단 말이에요. 합의. 투쟁을 통해서 타협과 조정을 합니다. 합의합니다. 오케이? 봐봐요. 아버지와 아들이 투쟁을 합니다. 타협과 조정합니다. 왜? 게임하지 마라. 게임 좀 하게 해주세요. 투쟁하잖아요. 삶이 투쟁이라니까. 그럼 타협과 조정을 하는 거죠. 오케이? 어떻게 한다? 일주일에 몇 시간 이내로만 한다. 그래서 둘이 합의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 집값에 대한 문제도 사회 문제에 대한 세력과 세력이 끊임없이 투쟁을 통해서 타협과 조정을 해서 합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의된 것이 공중의제냐는 거죠. 체제의제랑 공중의제랑 동의어인데 일반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개념이 공중의제로 나오니까 우리가 공중의제로 익숙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합의된 것이 공중의제다? 이거예요. 채택 전이죠. 아직 정부가 채택하기 전입니다. 일반 대중이 정부가 문제 해결을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사회 문제. 그러니까 일반 대중, 우리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합의를 했다? 정부가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합의를 했다는 거예요. 아직 정부 의제가 된 거야, 안 된 거예요? 아직 정부 의제는 안 됐죠. 일반 대중이 합의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제도 의제, 정부 의제, 공식 의제, 행동 의제 이렇게 하는데 동의어입니다, 동의어.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부 의제라고 하는 용어를 써요. 동의어인데 정부 의제입니다. 그러면 정부 채택 후에 정부의 공식적인 의사결정에 의하여 그 해결을 위해서 심각하게 고려하기로 명백히 밝힌 문제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 뭐예요? 명백히 밝혔다. 정부가 채택했다는 거예요. 오케이? 정부가 채택한 문제입니다. 다시 봅시다. 이 개념과 3번의 개념과 4번의 개념을 구별을 잘해야 돼요. 우리 수험생들은 3번을 정부 의제라고 자꾸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3번은 정부 의제가 아니라 뭐다? 공중 의제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대중이 정부가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합의를 했다는 것은 정부 의제가 아니라 공중 의제, 공중 의제. 정부가 채택해야지만이 정부 의제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정부가 채택하지 않으면 절대 정부 의제는 아닙니다. 오케이? 이렇게 이제 의제 설정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정부가 이제 채택했죠? 채택했죠? 의제 설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부가 채택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정부가 해결하기 위해서 결정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한 페이지 넘겨봅니다. 누가 의제 설정을 주도하느냐는 거예요. 누가 예부 설정을 주도하느냐. 봅시다. 누가 예부 설정을 주도하느냐는 건데 여기 좀 봅시다. 예부 주도형이라는 게 뭘까요? 예부 주도형이라는 거. 예부 주도형. 이게 정부가 있잖아요. 오케이. 국가, 정부단 말이에요. 동일한 개념은 아니에요. 국가라는 개념은 법인이에요. 법인. 국가라는 법인을 움직이는 것이 뭐예요? 정부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헌법이 아니니까 우리는 이제 행정학에서는 그냥 국가 정부를 이렇게 보시면 돼요. 동일한 개념은 아닌데 시험 볼 땐 전혀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사회 문제가 있죠. 예부라는 거, 이 정부 예부에서 주도한다는 거예요. 예부에서. 그러니까 누가 주도한다는 거예요? 일반 국민들이 주도한다는 거예요. 일반 국민들이. 사회 문제가 있었죠? 공중 문제가 된 거예요. 공중 문제의 뜻이 뭐라고요? 투쟁을 통해서 타협과 조정을 해서 합의를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합의를 된 거예요? 일반 대중이 정부가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합의를 한 거예요. 어떻게 합의했다? 일반 대중이 정부가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합의를 한 거예요. 합의를 했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부에게 이제 해결하라고 강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정을 하죠. 타협과 조정을 했죠. 합의를 했죠. 그래서 이제 시험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강요된 의제다. 오케이. 일반 국민이 정부에게 해결하라고 강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강요된 의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여기 좀 봅시다. 이 타협과 조정이라는 방법론은 어느 사에서 쓴다고? 행정학은 똑같아요. 우리가 공익관에서 배웠잖아요. 공익에서 아니 안 써도 돼요. 실체설에서 배웠잖아요. 과정서는 타협과 조정을 하잖아요. 사익과 사익이 타협과 조정을 해서 공익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타협과 조정은 상대적으로 어느 사이에서? 힘이 대등한 사이에서 써야 되는 거야. 힘이 대등한 사이에서. 오케이. 행정학에서 민주 선진 다원화된 사회에 적용된다. 후진국 권위주의 사회에 적용된다는 것은 좋은 거고 나쁜 거고 그 의미가 아니에요. 오케이. 그런 의미가 아니라 뭐한다. 이 방법론이 적용될 수 있는 사회가 상대적으로 후진국이냐 선진국이냐, 상대적으로 권위주의 사회냐, 오케이, 다원화된 민주화된 사회냐 이 뜻이에요. 그러면 타협과 조정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강자가 일방적으로 뭐한다 다 하는 게 아니라, 또는 뭐한다 약자가 일방적으로 희생당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절충한다는 거예요. 하나 더 뭐예요? 힘이 어느 정도 대등해야지만이 타협과 조정이 되는 거예요. 힘이 대등해야지만. 힘이 대등하지 않은 사회는 타협과 조정이 아니라 복종이에요. 복종 그건. 그래서 이 사회들보다는 이 사회에서 이 방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외부주도형은 뭔다? 선진, 민주, 다원화된 사회에서 주로 적용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적용되는 건 뭐예요? 여기는 적용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런 한계가, 여기 적용되면 여기는 적용 안 된다는 한계가 있는 거죠. 이런 게 시험이 잘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게. 그러면 동원형이에요. 동원형. 동원형 봅시다. 사회 문제가 있죠. 그냥 우리는 순수하게 예로만 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근에 동원형이 뭐였었냐면 4대강 사업이에요. 4대강 사업. 4대강 사업을 국민들이 정부에게 해결하라고 강요한 건 아니었거든요. 전 정부 때 했던 4대강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회 문제가 있었죠. 그러면 정부가 채택한 거예요. 먼저. 국민들이 강요하기 전에 정부가 먼저 채택했죠. 누가 채택한 거예요? 최고 결정권자에 의해서 채택된 거죠. 이렇게 시험이 나오는 거예요. 대통령제 국가에서 최고 결정권자는 누구예요? 대통령이에요. 의원 내각제에서 최고 결정권자는 누구예요? 수상이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대통령이다 수상이라는 표현을 안 쓰는 거예요. 그냥 최고 결정권자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학문에서는. 왜? 어느 나라가 다 대통령제 국가일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의 최고 결정권자에서 채택된 의제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나중에 공직문제래. 나중에. 봐봐. 채택했죠. 그 다음에 이제 의제로 채택했죠. 그럼 결정하고 집행할 거 아니에요. 결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뭐예요? 국민들 설득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공중의제가 제일, 공중의제가 뭐라고? 일반 대중이 정부가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합의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라고? 일반 대중이 정부가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합의를 해야 돼요. 그럼 잘 봐요. 절대 표현할 필요는 없어요. 자신의 가치관이니까. 그냥 여러분 한번 듣고 그냥 이러면 돼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4대강 사업은 공중의제 전략이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는 거죠. 그렇잖아요. 만약에 어떤 동원형에서 이 전략이 성공하면 결정하고 집행할 때 저항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일반 대중이 정부가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 합의를 했기 때문에. 만약 이 전략이 실패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결정부터 집행할 때 끊임없이 저항이 있는 거예요. 왜? 정부가 해서는 안 된다고 국민들이 합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죠. 오케이. 그래서 각자 한번 생각해봐. 현실의 정책에서 최고 결정과 채택한 것 중에서 오케이 반발이 심한 것은 이게 실패했다는 거고 반발했으면 이게 성공했다는 거죠. 공중의제 전략입니다. 그래서 채택된 의제입니다. 주로 어디에서? 타협과 조정 안 하잖아요. 주로 후진국 권위주의 사회에서 씁니다. 근데 선진국에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최근에 이제 선진국에서 했던 가장 대표적인 동원형이 뭐냐면 미국의 오바마 케어. 미국의 오바마 케어입니다. 그 건강보험 정책 바꾼 거죠. 그런 것은 이제 오바마 대통령에 의해서 채택됐죠. 오바마 대통령의 강력한 홍보에 의해서 이제 의회가 통과된 거죠. 오케이. 그게 이제 오바마 케어예요. 그리고 오바마 케어가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좀 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건강보험료를 어떻게 내요? 능력에 따라 내잖아요. 혜택은 다 같이 똑같잖아요. 이제 그걸 약간 받아들이는 것이 오바마 케어인데 미국에서 많은 저항이 있었죠. 왜? 돈을 많이 내야 되는 사람들이 항상 강자예요. 맞잖아요. 아니 건강보험 5천 원 내고 혜택을 받는 사람이 저항할까요? 건강보험 한 달에 300만 원 내고 혜택을 똑같이 받는 사람이 저항할까요? 후자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그런 거죠. 그래서 선진국에서도 가끔 일어난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다음 내부 접근형입니다. 얘가 시험에 제일 잘 나와요. 왜? 사회 문제죠. 정보 채택했죠. 요거요. 내부 접근형은 어떤 경우에도 국민에게 알리는 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국민에게 알리지 않습니다. 왜 안 할까? 부패와 관련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부패와 관련되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여기는 누가 주도하냐면 내부의 고위 인사와 외부의 특정 인사가 주도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외부의 특정 인사는 누구예요? 흔히 우리나라 언론은 이 외부의 특정 인사를 로비스트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들이 이제 은밀히 접근해서 이제 주는 거요. 주고받는 현찰 속에 싹 트는 실내 이거예요. 그러니까 뇌물 주고 특혜 받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 알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알리느냐 알리지 않느냐 이걸 물어보는 게 가장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와요. 여기에서 이 파트에서. 내부 접근형에서는 공중의자 전략을 실시한다 그러면 무조건 틀린 겁니다. 오케이. 이제 일반적으로 학자 이름은 이게 앤더슨, 존슨 뭐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학자 이름 전혀 중요한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이 세 가지로 구별을 해요. 구별을 하는데 여기에서 봐봐. 여기서 봐봐. 방금 내가 예를 들었는데 좀 이렇게 정치적으로 가면 안 되니까 수업은 봐봐. 예로 들었는데 여기에서 논란이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여기에서 봅시다. 예를 들어서 후진국이 선진국으로 막 하면서 선진국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대부분 국민들의 강한 지지에 의해서 최고 결정권자가 채택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게 뭐예요? 월드컵을 유치한다거나 올림픽을 유치한다거나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했었죠. 우리나라도 88 서울 올림픽을 국민들이 하자는 거 아니었거든요. 그 당시 지배 세력이 유치했거든요. 중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중국이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을 유치함으로써 뭐예요?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뭐 한다? G2로서, 그러니까 G1이 미국이고 G2가 중국이잖아요. G2로서 하는 거죠. 그럼 중국이 아직 유치 안 한 게 뭐예요? 월드컵. 월드컵까지 유치하면 중국이 완전한 이제 뭐 한다? 국제사회 우리는 이거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어떤 자부심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나눠져요. 여기에서 이렇게 정부가 주도하는 것 중에서 국민들이 지지하는 것도 있고 국민들이 저항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것을 이제 그 밑에 메이라는 학자가 있어요. 메이가 있죠? 메이 봐봐요. 여기서 봅시다. 일단 요거 사회냐 국가냐 이걸 어떻게 구별하냐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사회는 구성원이 공무원이 아니란 뜻이에요. 국가는 구성원이 공무원 영역이에요. 공무원 영역. 우리가 국가 영역이란 말은 구성원이 공무원 영역이란 뜻이고 사회 영역이란 말은 구성원이 공무원이 아니란 뜻이에요. 항상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사회적 행위자죠. 그다음에 국가 행위자죠. 그럼 똑같아요. 외부 주도형, 내부 접근형, 동원형 똑같은데 여기 구치기형이 하나 더 있잖아요. 봅시다. 그러면 국가가 주도하는데 대중의 지지가 높아요. 월드컵 유치나 올림픽 유치 같은 거. 그런 것을 구치경이라 그래요. 국민들이 열렬히 원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국민들이 강요하기 전에 최고 결정권자가 먼저 딱 채택해서 실시한단 말이에요. 이런 걸 구치경. 그러면 뭐예요? 국민들의 지지가 낮다. 대중의 지지가 낮다는 것은 뭐예요? 저항이 심한데 어거지로 그냥 채택해서 밀어붙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 결정권자가 하는 것도 이렇게 국민의 지지가 높은 것과 낮은 것을 구별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 한다? 국민의 지지가 높은 걸 띄어낸 거야. 그것을 구치경이라 그래요. 그 다음 사회적 행위자죠. 높죠. 일부주도형이잖아요. 국민의 지지가 높으니까 뭐예요? 정부가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합의하는 거죠. 국민의 지지가 없죠. 이게 내부 접근형인데 하나만 좀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일반론은 여기 봐요. 여기가 외부의 특정 인사도 되고 내부의 고위 관료도 되잖아요. 근데 메이는
외부의 특정 인사로만 한정해서 봐요. 오케이? 그러니까 메인은 내부의 고위 관료는 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론으로 나오거나 예로 나오거나 뭐 한다? 얘가 제일 많이 나와요. 공중의제 하지 않는다는 거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오케이? 내부 접근은 공중의자 전략을 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요거 가끔 물어봐요. 고치기형. 요거 물어보니까 이 정도만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한번 봅시다. 이제 이론 모형이라는 게 있어요. 이론 모형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좀 봅시다. 여기서 여러분이 좀 어려워해요. 왜 어려워하냐면 이 이론 모형을 여러분들이 안 배웠던 영역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사회과학을 배우고 사회과학적 철학을 접한 사람은 이 영역이 쉬운데 대부분의 이제 우리 수험생들이 이 영역을 안 배운 수험생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나. 그래서 이쪽 영역에서 나오는 용어들이 낯설어요. 낯설어. 그래서 기본 우리가 입문 과정을 먼저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용어들에 익숙해져 보라는 거예요. 100% 이해는 못해요. 100% 이해는 심화한테 문제까지 다 풀어봐야지 이해를 하는 거고 이런 용어를 들어봤다 그래야 되거든요. 사회 문제가 있죠. 정부의제가 되죠. 수없이 많은 사회 문제 중에서 일부만 정부제로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사회 문제가 100만 개가 있으면 정부제로 되는 것은 뭐예요? 1000개도 안 돼요. 극히 일부만 정부제로 되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는 이론들이에요, 이론. 이제 그걸 설명하는 이론들인데 이쪽을 한번 봅시다. 이쪽을 한번 봅시다. 쭉 보고 나서 다시 책 한번 볼게요. 이쪽을 보게요. 인류가 이 지구상에 나타났죠. 그리고 오늘이 2021년 죄송합니다. 오늘 2020년인데 2020년 8월 10일인가 11일인가 오늘 10일인가? 뭐 날짜가 있는지는 몰라. 8월 10일이단 말이에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배하는 소수와 지배받는 다수라는 거예요. 인류가 멸망하기 전까지는 절대 안 바뀌는 게 뭐다? 지배하는 소수와 지배받는 다수예요. 오케이? 다수가 지배한다. 그 거짓말이에요. 대진리입니다. 지배하는 소수와 지배받는 다수죠. 잘 들어요? 그럼 그 지배하는 소수를 뭐라고 그래요? 엘리트라고 그래요. 지배하는 소수를 엘리트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케이? 똑똑한 사람은 엘리트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지배하는 소수를 엘리트라고 그러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지배하는 소수와 지배받는 다수예요. 근데 역사에 따라 어떻게 바뀌냐면 이 지배하는 소수의 성격에 바뀌어요. 또는 지배하는 소수에 뭐한다? 의미가 달라요. 논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논쟁이 뭐냐면 엘리트론과 다운론의 논쟁이에요. 엘리트론과 다운론. 누가 지배하느냐의 논쟁입니다. 그러면 잘 들어봐요. 다시 한번. 엘리트론도 엘리트가 있죠. 지배하는 소수가 엘리트야? 다운론에는 엘리트 있어 없어요? 있어요. 엘리트론도 엘리트가 있고 다운론도 엘리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트는 인류가 멸망하기 전까지는 반드시 있어요. 왜? 지배하는 소수와 지배받는 다수니까. 오케이. 옛날에는 지배하는 소수가 어떻게 됐어요? 아버지가 지배하는 소수면 자기도 지배하는 소수였잖아요. 세습됐어요. 지금은 선출되기도 하고 경제 권력은 뭐한다? 세습하기도 하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오케이? 됐죠? A도 엘리트가 있고 A도 엘리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이론의 공통점은 뭐예요? 형식상 항상 소수가 지배한다는 거예요. 이 지배하는 형식이 뭐예요? 얘들이 바로 엘리트란 말이에요. 엘리트. 오케이? 미국도 엘리트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엘리트가 있고 러시아에도 엘리트가 있고 일본도 엘리트가 있고 영국도 엘리트가 있고 독일도 엘리트가 있어요. 누구도 엘리트가 있고 북한도 엘리트가 있어요. 중국도 엘리트가 있고 오케이? 사우디아라비아도 엘리트 있어요. 그 엘리트가 뭐예요? 소수의 지배하는 자들이에요. 그 소수의 지배하는 자들의 성격이 달라요. 성격이. 오케이? 사우디는 앙족 국가니까 뭐예요? 혈통으로 하잖아요. 혈통. 부모가 앙족이야지 자기도 앙족이지. 부모가 앙족 아닌데 내가 어떻게 앙족이에요? 오케이? 맞잖아요. 그래서
정치상 소수는 항상 있는데 차이점이 있다면 엘리트론은 뭐냐면 실질도 소수가 지배하는 거야. 실질도. 그 말은 뭐냐면 잘 들어봐요. 정책 과정, 우리가 정책 과정 배우러 들어왔잖아요. 정책과 첫 번째 의제 설정하고 있잖아요. 정책 과정 이 소수의 엘리트 이익만 반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 과정에는 다수 국민의 이익이 반영되는 게 아니라 지배하는 소수의 이익만 반영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다운로는 뭐예요? 실제는 다수가 지배한다고 보는 거예요. 이 말은 정책 과정은 다수 국민의 이익이 반영된다는 거예요. 좀 더 우리가 아주 감각적으로 설명하면 이거예요. 엘리트론자들이 말하는 엘리트는 뭐예요? 싸가지가 더럽게 없어요. 이해를 빨리 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수업 시간 이런 말씀은 좀 그러는데 엘리트론에서 말한 지배 세력 엘리트는 정말 싸가지가 더럽게 없다니까? 왜? 지네들 이익밖에 몰라. 오케이? 이게 엘리트론이 말하는 엘리트예요. 그럼 다운론에서 말하는 엘리트는 뭐예요? 싸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뭐 한다? 힘없는 사람의 이익도, 다수 국민의 이익도 반영한다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바로 엘리트에 대한 시각의 차이지 엘리트론이나 다운론이나 반드시 누구는 존재한다? 엘리트는 존재한다는 거예요. 오케이? 여러분들 왜 착각하느냐면 근본적으로 이 영역이 왜 어렵냐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다운론에는 엘리트가 없다고 생각해요. 엘리트론에만 엘리트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문제를 좀 난이도가 올라가면 다 틀려버린단 말이에요. 지배하는 소수가 엘리트고 엘리트의 성격이 다를 뿐이에요. 됐죠? 그럼 봅시다. 고전적 엘리트론이거든요. 고전적 엘리트론인데 여기 좀 봅시다. 우리 행정학은 미국 행정학이잖아요. 그럼 미국에서 고전은 어디냐면 유럽이에요. 유럽. 유럽의 이제 엘리트론자들이거든요. 오케이? 유럽의 엘리트론자들인데 많아요. 들어봐요, 그냥. 여러분들이 뭐 파레토 최적점 할 때 그 버트란토 파레토도 엘리트론자예요. 모스카도 엘리트론자인데 행정학에서 중요한 사람이 미엘스. 그래서 미엘스의 가두제 철칙을 지금부터 배울 겁니다. 들어봅시다. 여기 좀 보고요. 혼자 지배하는 걸 뭐라 그래요? 독재. 소수가 지배하는 걸 가두제라 그래요. 공급자가 하나인 걸 뭐라 그래요? 독점. 공급자가 소수인 걸 뭐라 그래요? 과점. 그랑 똑같아요. 그래서 소수가 지배한 걸 가두제인데 봅시다. 여기 좀 봅시다. 이 미엘스는 독일의 사회학자거든요. 미엘스가 독일의 사회학자인데 이 사람은 독일의 노동자학과 교회 조직을 연구해요. 오케이? 노동자학과 교회 조직을 연구합니다. 쓸 필요 없어요. 가두 철칙이 뭐다는 이해를 좀 시키려고 그러는 진짜 이 두 개를 연구해요. 미엘스가 노동자학과 교회 조직을 연구하는데 봐봐. 그 당시 이제 미엘스가 19세기, 20세기를 살았던 사람이에요. 19세기하고 20세기. 오케이? 이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19세기 태어나서 20세기 죽은 사람이라고. 미엘스가. 그래요. 그 당시에 이제 20세기 초반이죠. 20세기 이제 그때를 연구 대상으로 하는데 노동자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예요? 노조원의 이익이잖아요. 노조원의 이익이야. 그러면 노동자도 이제 커지죠. 그러니까 노동자가 5명인데 노동자분 간부가 필요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처럼 이제 노조도 거대화되는 노조들이 있죠. 그럼 뭐 한다? 노조도 이제 간부가 나타나요. 간부. 소수 간부가 나타나죠. 오케이. 소수 간부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노동자, 이원장, 부위원장 이런 소수 간부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런 소수 간부는 수단이에요. 뭐 노조원의 이익을 좀 더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거든요. 오케이? 근데 어떻게 된다? 이런 아이들. 미엘스가 독일의 많은 노동자를 연구했더니 어떻게 됐더라? 이러더라는 거예요. 노동자업은 노조원의 이익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 소수 간부의 이익을 위한 소수 간부가 지배하는 조직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과두제 철칙이에요. 근데 그렇죠? 그러면 교회 조직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미엘스한테 이론으로만 받아들여야지 뭐 교회가 그러지 않으면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미엘스 이론일 거예요. 미엘스가 독일의 교회를 연구하거든요. 그럼 그 당시 독일의 교회가 추구했던 표면적으로 내세웠던 목표는 뭐냐면 성경의 가치를 실현한다는 거였어요. 근데
교회도 소규모 교회 말고 거대화되면 간부가 나타나요. 성직자 중에서도 간부가 있고 신도 중에서도 간부가 나타나는 거예요. 똑같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라는 조직도 성경의 가치를 실현하는 조직이 아니라 어떤 조직이다? 소수 간부가 지배하는 소수 간부의 이익을 위한 조직이더라는 거예요. 밀스는 왜 이거 철칙이라 그래? 내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독일의 노동자과 독일의 교회 조직은 본인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변의 법칙이라서 철칙이라는 용어를 써요. 근데 저기 봅시다. 이게 왜 관료제 병폐를 최초로 지적한 거냐면 간부가 나타나죠. 그게 뭐야? 계층제가 나타났다는 뜻이야. 관료제는 분업과 계층에 의한 조직이잖아요. 간부가 나타났다는 게 계층제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버리면 어떻게 돼요? 수단 시세는 소수 간부의 이익이 전체익보다 중시되죠. 그걸 목표의 전환 또는 대치라래요. 목표와 수단이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수단이 목표보다 중시된다는 거죠. 그걸 목표의 전환이라 그래요. 차근차근 배울 거니까 그냥 들어봤다 그러면 돼요. 수단시 되는 것이 목표시 되는 것보다 더 중시되는 걸 목표의 전환이라고 그래요. 오케이. 그래서 이게 이제 관료제 편표를 최초로 지적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배우게 되는 거예요. 전쟁가에서. 그러니까 파레토나 모스크바보다는 위에 쓸 것을 중심으로 다루는 거예요. 이게 고전적 엘리트론입니다. 오케이. 유럽의 엘리트론이죠. 이게 이제 초기 엘리트론으로 와요. 초기 엘리트론. 얘가 시험 잘 나오거든요. 나이 좀 높았을 때. 봅시다. 헌터는 명성이야. 여기는 지역사회야. 그러니까 우리가 애틀란타 어디 있는지 우리가 알아서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애틀란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얘는 지역사회 엘리트는 이 사람들이더라 이거야. 그럼 여기는 전국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가 전체 엘리트는 이거는 거죠. 지역사회가 아니라 전국. 국가 전체 엘리트. 미국이라는 사회 전체 엘리트죠. 그러니까 지역사회 엘리트는 명성이야, 명성. 오케이. 그 다음에 전국, 국가 단위, 국가 전체 엘리트는 뭐? 지희야, 지희. 이제 지금부터 내가 설명할게요. 명성이냐, 지희냐, 이게 뭐다는 거 설명할 테니까 들어봐. 여기는 써야 됩니다. 좀 지역사회, 전국, 국가 전체. 오케이. 봅시다. 내가 써준 것만 써놓고 나머지 좀 가벼운 마음 들었으면 좋겠어요. 명성입니다. 헌터는 애틀란타시를 연구해. 애틀란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역사회 이런 거만 알고 있으면 되고. 과연 헌터는 이 지역사회인 애틀란타의 지배 세력은 누구인가? 이걸 연구를 하는 거예요. 연구. 그래서 헌터가 애틀란타 시민들한테 이제 설문조사를 하거든요. 우리 애틀란타시에서 유명하다고 알고 있는 사람 좀 써주더라고. 유명한 사람들 써줬겠죠. 그럼 이제 가장 이제 일반적으로 써진 사람들은 이제 추려서 헌터가 역추적을 해요. 말이 역추적이지 뭐야? 미행했다는 뜻이에요. 미행. 역추적이죠. 근데 뭘 발견하냐면 어느 조그마한 지역사회 같은 것은 그 지역사회에서 명성 있는 사람이랑 유명한 사람들이 다 지배하더라는 거. 그러니까 헌터의 책은 유행가 가사 같아요. 좀 담배 연기 자욱한 식당의 마지막 방에서 이 유명하다 알고 있는 5명이 다 결정하더라는 거예요. 이번 애틀란타 시장은 누가 출마하고, 애틀란타 시의회 의원들은 누가 출마하고, 애틀란타가 이번에 발주하는 최대 공사는 어느 기업에게 주고, 저들이 앉아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들이 자신들의 이익만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사회 엘리트는 누구다? 유명하다는 사람들이더라. 어디에서? 미국의 애틀란타시를 실증적으로 연구하면서 제시합니다. 그래서 딱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애틀란타, 헌터, 명성, 지역사회 엘리트 이렇게 하면 돼요. 간결하지만 정확하게. 헌터, 명성, 지역사회 엘리트. 그러면 밀스의 이제 지휘 방법인데 이 밀스의 책 이름이 뭐냐면 군산복합체. 이 사람 책 이름이 미국은 군산복합체가 지배하는 나라다 이렇게 하는 거죠. 군산복합체. 그러면 이 군산복합체 정자가 생략되어 있거든요. 미국이란 나라는 정치계에서 주요한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 군대에서 주요한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 산업계에서 주요한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정치계에서 주요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 군대에서 주요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 오케이? 산업계에서 주요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지배하더라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거 지희 이렇게 합니다. 밀수의 지희 방법 너는 뭐예요? 전국 단위입니다. 오케이? 전국 단위. 오케이? 됐죠? 이렇게 하면 돼요. 얘는 전국 단위. 지희. 오케이? 얘는 지역사회 명성. 간결하면 정확하게. 결국 얘네들이 주장하는 건 뭐예요? 결국 소수가 지배하고 소수가 자신들의 이익만 추구하더라는 거죠. 오케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반발하고 여기에 반발하고 나온 게 뭐예요? 초기 다운론이에요. 초기 다운론. 이게 초기 다운론인데 여러분들이 이 초기 다운론 형식은 뭐예요? 엘리트가 있는데 이 엘리트들이 어떻게 한다? 엘리트들이 실제는 다수가 지배한다는 말은 다수의 이익도 반영한다는 거예요. 정책 과정에. 봅시다. 이 초기 다운론의 논거가 되는 게 뭐냐면 잠재익담론과 중보개헌이에요. 잠재익담론과 중보개헌. 그러면 들어. 우리가 암기해야 되는 영역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해만 하는 영역이 있어요. 왜? 객관식이니까. 초기 다운론의 논거가 이 두 개라는 건 암기를 해야 돼요. 근데 이 두 개의 개념을 암기할 필요가 전혀 없죠. 왜? 쓰라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써놓고 이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이 두 개만 외우는 거예요. 이 두 개. 뭐들 외우는 거? 험터의 명성 지역사회, 밀수의 지 국가단위 이렇게 외우는 것처럼. 오케이? 그러면 봐봐. 잠재되어 있는 이익단위라는 게 뭐냐는 거죠. 옆에 써놨으니까 한번 읽어보면 되는데 이해를 하면 되니까 여기서 쓰는 건 아니니까 객관식은 이해만 해보면 돼요. 의사들의 이익대표 체계가 뭐예요? 의사들의 이익집단위. 의사협회잖아요. 지금 막 파업하고 그러죠? 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파업을 해요? 전체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파업해요. 이익집단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파업을 하는 거지. 전체 국민의. 그러니까 이익집단이지. 맞잖아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파업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게 이익단이에요. 이익집단. 그러면 공무원들의 이익단은 뭐예요? 공무원 노동조합이 공무원들의 이익단이에요. 공무원 노동조합은 공익을 위해서 일 안 해요. 공무원이라는 집단의 특수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거지. 오케이? 공무원 노동조합은 공무원들의 이익단이지 정부 조직이 아니에요. 나중에 여러분 공무원 노동조합 배우시는데 공무원 노동조합은 공무원들의 특수이익단이에요. 공무원들의 특수이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의사협회랑 법적인 성격이 똑같아요. 이익집단이란 말이에요. 이익집단. 공익을 추구하는 정부 조직이 아닙니다. 공무원 노동조합은 정부 조직이 아니라 공무원들의 이익집단입니다. 그럼 이익단은 뭐예요? 드러나 있잖아요. 변호사들의 이익단은 뭐예요? 변호사협회잖아요.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들의 이익단은 뭐예요? 수험생들의 이익단은? 없잖아요. 없잖아요. 근데 다원론자들의 논거는 이거예요. 잠재이익단론이라는 거 실제화된 이익단 없어요. 근데 지배 세력이 또는 특수이익단 세력이 자신들의 이익을 침해하게 되면 오케이? 저항할 수 있는 집단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전국에 공무원 수험생들이 있는데 보통 20만에 30만 명 사이라 그러는데 공무원 수험생들이 갑자기 정부가 내년에 공무원 선발 인원을 내년에는 건너뛰겠대. 내년 안 뽑겠대. 예컨대 또 수업 듣다가 잠자다 듣다가 또 인사혁체 전화하지 말고 예컨대 건너뛴다 그러면 여러분도 어떻게 해요? 저항할 수밖에 없잖아요. 맞잖아요. 어디로 가서? 광화문으로 가든 세종시로 가든가 저항을 할 거 아니에요. 오케이? 이런 이익단은 잠재된 이익단이라래요. 그럼 어떻게 한다? 엘리트들은 다운론에서 말하는 엘리트들은 뭐 한다? 이런 잠재 집단의 이익도 반영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드러나 있는 의사협회나 이런 집단의 이익만 반영하는 게 아니라 아직 집단화되지는 못한 잠재화된 이익단의 이익도 반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집단의 이익이 거의 다 반영된다는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는 다수죠. 그러면 중보개헌은 뭐예요? 하나의 집단에만 가입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 집단에 가입했기 때문에 집단들이 뭔가를 추구할 때는 뭐 한다? 절충해서 요구한다는 거죠. 오케이? 한번 봅시다. 우측에 한번 보게요.
우측에 가두제의 철칙은 한번 읽어봅시다. 어느 조직체나 어떤 사회에서도 집단이 구성되면 거기에는 소수 엘리트한 지배, 즉 과두제가 나타나는 것은 조직의 철칙이다. 그래서 과두제 철칙이고, 잠재 집단은 실질적으로 조직화되어 있지 않지만 특수이익을 가진 지배 집단이 자신들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만 다 조직화될 수 있는 상태. 오케이? 현재 집단화되어 있지 않지만 누군가가 자신들의 이익을 침해하면 조직화될 수 있는 집단을 잠재 집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중복이온은 뭐예요? 여러 집단에 중복적으로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오케이? 하나 집단의 특수이익이 다 좌우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 두 개가 이렇게 되는 거고, 오케이? 그럼 이 두 개는 뭐냐면 이 대비되는 개념이죠. 한 페이지 넘기면 있어요. 34페이지에 있는데 이 두 개는 다운론에 놓은 거고 그러진 않아요. 단지 A하고 구별하는 그냥 개념 문제로 나와요. 개념 문제로. 그냥 써놓고 옳은가 틀린가. 오케이? 그럼 봐봐. 이익단 자유주의는 뭐야? 이익단을 자유롭게 활동하게 되면 이렇게 하는 거죠. 이익단이 자유롭게 활동하게 되면 조직화되이라는 뜻이 뭐야? 힘이 있다는 뜻이 팀. 조직화되지 못하면 힘이 없다는 뜻이고 조직화됐다는 말은 힘이 있다는 겁니다. 자유롭게 활동하게 되면 조직화된 집단의 이익만 반영한다는 겁니다. 오케이? 맞잖아요. 조직화된 집단의 이익만 반영합니다. 오케이?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그 노동자들의 이익단 중에서 가장 힘 있는 이익단이 어딘지 알아요? 금속노조예요. 금속노조. 금속노조가 왜 힘이 있을까? 조직력이 강해요. 오케이? 조직력이 강해서 그러거든요. 그래서 조직화된다는 뜻이 뭐냐면 학문상 조직화됐다는 것은 힘이 있다는 뜻이에요. 힘이 있다. 오케이? 힘이 있는 집단의 이익만 반영하는 겁니다. 그럼 공공이익단 단어 그대로 공공의 이익을 주장하는 집단의 이익이 더 잘 반영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공공의 이익을 주장하는 집단이 더 잘 반영한다. 오케이? 됐죠? 이게 초기의 다운론입니다. 오케이? 초기의 다운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로버트 탈입니다. 여러분 딱 거기 써져 있죠? 이게 다 써졌죠? 이 사람 핵심 뭐예요? 써져 있는데 엘리트 간의 경쟁이에요. 경쟁. 오케이?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억수로 틀려요. 다운론에서 무슨 엘리트가 있어요? 그리고 틀렸다 그래요. 아니라니까. 이 사람이 다운론의 집대성론자예요. 로버트 달이. 근데 이 달이 이제 어떻게 설명하냐면 왜 다수국민의 이익도 반영될 수 있느냐? 엘리트 간의 경쟁을 하기 때문에 그런다 그래요. 가장 핵심은 뭐예요? 이거예요. 이것만 외우면 돼요. 엘리트 간의 경쟁을 한다는 겁니다. 오케이? 근데 이걸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할 건데 무엇을 외워야 된다? 엘리트 간의 경쟁. 오케이? 경쟁하는 겁니다. 그럼 볼게요. 이게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외우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봅시다. 이 세 분 아시죠? 옛날에 이 세 분이 한번 붙었어요. 선거에서. 모르나? 아실 건데? 그래서 이분이 됐잖아요. 그럼 이 세 분은 우리나라 엘리트네. 엘리트잖아요. 각 정당의 대통령 후보니까 엘리트 중에 엘리트죠. 이 엘리트 상호 간에 지금 경쟁을 하는 거예요. 뭐가 되게 해서? 최고의 통치 엘리트. 누구? 대통령이잖아. 우리나라 최고 통치 엘리트가 대통령이죠. 최고의 통치 엘리트가 되기 위해서 경쟁을 하거든요. 엘리트 간에 경쟁하고 이 엘리트가 속해 있는 집단과 집단이 지금 경쟁하고 있는 거예요. 맞죠? A정당, B정당, C정당이 지금 오케이. 이 세 사람의 엘리트를 대표 선수로 해서 지금 경쟁하고 있단 말이에요. 뭐라 하겠어? 정권을 잡기 위해서. 개인으로 말하면 최고 통치 엘리트가 되기 위해서. 집단으로 말하면 정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누구를 대상으로? 유권자를 상대로 하는 거예요. 유권자를. 오케이? 그러면 누가 승리해요? 유권자로부터 가장 다수표를 얻는 사람이 승리한단 말이에요. 그러죠?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유권자들이 이들에게 뭐 하는 게 있어요? 기대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기대하는 게. 집권하면 5년 동안 뭘 해달라고 기대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수표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기대에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여주는 무엇을 제시해야 돼? 정강정책을 제시해야 되는 거야. 이걸 기대 반응의 법칙이라 그래. 오케이? 그러면 이분이 가장 다수표를 얻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5년간을 정책 과정을 결정하는 거잖아요. 오케이? 정책 과정 결정하는 거잖아요. 이분 최고 통치 엘리트가 됐으니까. 그러면 왜 이게 실제는 다수가 본다? 경쟁하면서, 오케이? 경쟁하면서 가장 다수 국민이 지지하는 정강 정책이 채택됐기 때문에 이건 실제는 다수가 지배한다 그러는 거예요. 오케이? 경쟁하면서 가장 다수 국민이 지배하는 정강 정책이 채택됐고 이게 실시되는 거예요. 스탑 여기서 여러분들 제발 이 사고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확장하면 안 되고 이론은 여기서 끝내야 돼요. 그럼 여기서 꼭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선생님 그러면 정강 정책대로 실시 안 하면 어떻게 하나요? 그건 그 다음 선거에서 심판하는 거지 여기서 거기까지 가면 안 돼요. 그래서 가장 다수 국민이 지지한 정강 정책이 실시된다. 그래서 다수 국민의 이해관계가 반영된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까지 봐야지 자꾸 여러분 스스로가 뭐죠? 이론을 만들면 안 돼요. 그럼 다수 정강 정책대로 실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거기까지 우리가 가면 안 된다니까 수험생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론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제시한 이론을 이해를 하고 문제를 푸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은연중에 그렇게 문제를 스스로 머릿속으로 만들고 있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자기만 틀리는 거예요. 노력한 만큼 성과도 안 나타나고. 여러분들은 수험생이지 학자가 아닙니다. 학자의 목을 여러분이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학자의 목을. 그러면 그 다음 이론도 있어요. 근데 그 다음 이론은 뭐냐면 우리 7급까지 그러니까 9급, 7급 또는 국회 8급까지 뭐 한다? 출제 영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면 안 돼요. 여기서 딱 끊으셔야 됩니다. 됐죠? 이게 기대 반응의 법칙에서 엘리트 상호 간의 경쟁이다. 그러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럼 봅시다. 지금 이제 다섯 번째가 신엘리트 이론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신엘리트 이론은 또 엘리트 이론이에요. 왜? 왜 엘리트 이론이잖아요. 엘리트 봅시다. 신라면 라면이에요. 라면 아니야. 신라면 라면이잖아요. 신엘리트 이론도 엘리트 이론이죠. 이게 한자로 뭔지는 알죠? 방금 내가 말했으니까 마티가 많죠. 매울 신자입니다. 이게 무슨 자예요? 이거 하나만 써놓으면 잘 몰라요. 이것까지 다 써놓을까요? 행복이잖아요. 행복. 행복할 때 신자예요. 그러니까 매울 신자하고 이거 매울 신자죠. 행복할 때 행자하고 하나 차이, 하나. 한 끗 차이. 뭘 의미해요? 내 나름대로 해석한 거야. 진짜 뜻 아닙니다. 1년만 다 눈 감고 고생하시면 안정된 직업으로 뭐 한다? 노후생활까지 안정돼요. 노후생활까지도 안정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이렇게 변혁기죠. 3차 산업혁명이 끝나고 4차 산업혁명이 넘어가려는 이런 변혁기죠. 변혁기일 때마다 인류의 역사는 항상 제시한 게 있어요. 뭐 한다? 선도하는 사람은 너무 많은 걸 가져요. 변혁을. 그러지 않은 사람은 몰라 그래요. 맞죠? 그 다음 뭐예요? 근데 변혁계도 꿋꿋한 게 뭐예요? 직업적 안정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직업적 안정성이 있는 것을 공부하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만 직업적 안정성을 추구하는 거 아니거든요. 많은 학생들이 직업적 안정성을 추구해요. 저도 어제 저녁에 제 개인적인데 갑자기 애들이 나한테 앞으로 그걸 보는 거예요. EBS를 뭐 시대의 그 변화 그걸 평상시 안 보는데 아들이 보다가 나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소수의 수많은 사람들이 생산을 하게 된다. 이게 4차 산업혁명인데 그럼 다수는 뭐 한다? 생산에 참여할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한다? 소수가 생산하는 걸 다수가 소비하게끔 뭐 한다? 정책을 펴든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방향이 있을 거다. 인류는 뛰어나기 때문에 모든 해결책이 나올 거다. 그러면 너희 둘이 내 자식이니까 아빠는 이런 생각을 한다. 아무리 봐도 이 소수의 변혁을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은 좀 그런 것 같다. 근데 그러면 직업적 안정성을 가졌으면 좋겠다. 아버지 나의 그 욕심일 수도 있고 나의 또 뭐한다 변화를 못 읽은 어른으로서 보수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 너네들이 좀 직업적 안정성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내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 아직 어려서 뭔 뜻인지 잘 몰라요. 뭔 뜻인지 잘 모르는데 직업적 안정성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했어요. 제가 그런 말. 그럼 직업적 안정성이 뭐냐 그러면 내가 공짜 들어간 것이 직업적 안정성이 많다. 공짜 그러니까 내가 공무원하고는 있으니까 아빠 공무원? 아니 공무원만 직업적 안정성이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네가 저번 달에 아빠랑 같이 갔었던 그 국립공원 그 국립공원을 관리하는 국립공원 공단도 있고 그런 데도 이제 준정부 조직이라는 건데 이런 것도 괜찮고 다 좋다. 근데 누구든지 가고 싶어 하니까 경쟁률이 치열하다. 경쟁의 각에서 희소한 자원 질 자리가 배분된다.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공정한 방법이다. 내가 그랬거든요. 네. 그래? 그래? 그러니까 지네 학교에 숙제를 아빠한테 물어본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럴 겁니다. 저만 그러는 게 아니라 많은 부모들이 그럴 겁니다. 이렇게 제시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더 열심히 하셔야 될 겁니다. 공적인 것을 봅시다. 기대 반응의 법칙이잖아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 기대 반응의 법칙을 비판하고 나온 게 신엘리트 이론이에요. 오케이. 기대 반응의 법칙을 비판하고 나온 게 신엘리트 이론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신엘리트 이론부터 10분 후에 하도록 합시다.